미국의 주택을 소유했던 아메리칸들이 대부분 69% 정도였어요. 코로나 때 주택 비용이 올랐잖아요. 그때 64%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59%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주택을 사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아주 또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지난 10년간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미국 부동산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한국 부동산도 지난 10년간 특히 코로나 특이 상황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로 특히 주택의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2년 중반기 이후에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많이 감소는 했으나 여전히 공급량이 이러한 그 수요에 비해서 더 적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현지 상황에서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 공급이 이제 부족한 이유는 첫 번째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업체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을 많이 짓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회복되는 기간이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 전환점이 2012년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해서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가 겪었을 때는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지난 그 히스토리를 감안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빌더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집을 짓지를 않았던 거죠. 예, 그러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꾸준한 수요가 있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 2019년도까지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급격하게 공급망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을 짓는 사람들과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들이 많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빠른 시간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던 거죠. 예, 그러한 이유로 해서 가격이 높게 상승한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의 가격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주택 구입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2022년, 2023년, 그리고 현재 2024년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택 구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내려가지 못했던 것은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택 구입 비용 자체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락인 효과, 고정 효과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 그 말은 뭐냐면요. 예, 코로나 때 최저금리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았을 때 모기지 금리가 30년 고정 2.7%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있었던 경우에 그때 집을 구입했던 분들은 여전히 낮은 금리로 집을 구입해서 모기지에 대한 월 상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전에 집을 구입했던 사람이라도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 때 재융자를 해서 이자를 낮췄기 때문에 아메리칸들이 갖고 있는 최저이자가 대략 3.7%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고정금리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현재 미국의 고정금리를 30년 고정으로 했을 때 6.7%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 되는
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팔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기존 주택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죠. 거기에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지어져서 시장에 공급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속도가 빠르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 수요는 감소했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낚인 효과에 걸려있는 기존 주택의 물량이라든지 신규 주택의 물량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 시기에 유일하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또 참조를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예,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국은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가 가계자산의 80%에서 90%일 정도로 남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3년 정도, 현재까지 3년 정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 계시는 국제 투자자분들에게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은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부자들과 미국의 부자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네,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물론 부자이긴 하지만 미국 부자들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예, 그만큼 비중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크를 해지한다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한국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미국에는 투자라는 그 자체가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그냥 투자다.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투기와 투자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미국에서는 생각하는 이런 투자라는 개념은 리스크 헤지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근데 한국은 리스크 테이킹이다.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또 이유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그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그 차이가 너무 형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부분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대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자본이 미국의 현금 흐름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부동산 투자의 원리가 적용된다. 예,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면, 정책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활동에 있어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현격하게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부자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비중을 두고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미국 부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자본이, 미국은 현금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원리로 가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많이 비중을 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워낙에 이러한 가격, 주택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주마다 법과 규율이 다 틀리고
그리고 지배 구조나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부자들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너무 다르죠. 똘똘한 한 채와 여러 채. 그거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출구 전략이 또 달라서이기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차익이잖아요. 자, 그런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되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져요. 예,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현금 흐름도 끝나는 거죠. 그러한 파는 전략. 반면에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는 전략이 아닌 재융자 전략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미국 부동산 투자의 핵심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남겨주실 만큼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20만 불을 주고 샀는데 그게 40만 불이 됐어요. 나의 순 자산은 20만 불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팔잖아요. 미국에서 파는 게 아니라 캐시어 리파이넌스, 현금 인출 재융자를 일으켜요. 그거는 순자산이 20만 불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캐시어 리파이넌스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거죠. 나의 순자산을.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20만 불을 뽑았어요. 그러면 40만 불에서 20만 불을 뽑으니까는 50%의 나의 현금 자산을 뽑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을 또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미 있었던 A라는 투자 자산에서 현금 흐름은 계속 나오죠. 왜? 팔지 않았으니까. 세금도 안 내죠. 그리고 있던 순자산에서 현금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 그거는 파는 게 아니고 현금화를 한 거기 때문에 재융자를 통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금 면제예요. 그리고 또 새로이 창출된 융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세금 또 공제를 받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자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또 다른 수동소득이 창출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계속해 투자해요. 끊임없는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거고요. 한국은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부분 단기 투자죠.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고 끊임없는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요? 예, 세금 제도가 완전히 틀려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규제하는 정책이라면 미국은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런 세금이 가중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죠. 미국에서 유명한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한국이 선호하는 입지를 선호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입지를 선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지는 다 중요하겠죠. 어느 나라를 가던 위치라든지 근데 좀 현격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처럼 단일 민족으로 된 국가가 아니에요. 예, 이민자들이 와서 많은 이러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민을 왔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강하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그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한국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입지라든지 그리고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 좀 더 다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가장 미국에서는 중요한 것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인구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래부터 대도시인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러한 일선 도시, 옛날부터 대도시에 있던 인구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면서 좀 더 신생도시인 애틀란타라든지 달라스 이런 지역은 인구가 또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미국 하면은 서부 개척시대 영화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때는 다 서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시건, 우리가 러스트벨트 그때는 이제 공업지구라 그래서 거기에 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진 것은 선벨트, 미국 지도에서 이 중간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기가 인구가 지금 몰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뉴욕의 인구가 급속하게 빠졌죠. 그게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급속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또 많이 빠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구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인구가 빠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리고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러면은 동일한 지역이라도 어느 지역에 또 인구가 몰리는가? 그럼 예를 들면은 조지아 주에 인구가 몰렸어요. 그러면 조지아 주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더 많이 몰리는가? 또 어느 지역에서 빠지고 있는가? 그런 흐름을 또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우스홀드 인컴이라 그래서 가계 중간값을 우리가 많이 따져요. 네, 소득층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한국에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지역을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우스홀드 인컴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여기는 집값 대비 집이 더 좋아요. 집값 대비 집이 더 넓어요. 그러면 항상 따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동네를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부자 동네였어. 그리고 지금도 부자 동네야. 어떤 근거로? 그러면 하우스홀드 인컴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인구가 나가기도 하고 인구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항상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하우스홀드 인컴을 비교를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하우스홀드 인컴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또 인구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기업이 들어오고 그거는 완전히 지역 그 사회에서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주 정부에서 그 도시를 또 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도시가 커져요. 그러면서 하우스홀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분들께서 집을 구입할 때에는 하우스홀드 인컴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학군도 바뀌어요. 예, 이게 참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대치동 하면 대치동의 특징이 있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 그리고 5년 전 그리고 예전부터 너무나 좋은 학군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어느 순간에 인구가 자꾸 북쪽으로 가는 거죠. 상류층이 자꾸 북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이게 저소득층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저소득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학군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SAT 점수 높았는데 낮아지기도 하고 역으로요. 안 좋은 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익시설이 비싼 편익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비싼 집들이 지어지면 여기는 동네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상류층이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는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예, 안 좋은 곳이 다시 좋아지면서 인구가 다시 저소득층이 빠져버리고 상류층이 들어오고 인앤아웃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매물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하우스홀드 인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또 현재는 어떠한가, 그런 거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입지적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장 메이저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 뉴욕에 좋은 직장들이 몰려있을 텐데 급격히 인구가 줄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면 그게 가능한 여건인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러한 모든 트렌드를 가능하게 해서 바꾸게 된 원인이 바로 코로나예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상의 변화가 뉴노멀로 현재의 자리를 잡았고 그걸로 인해서 인구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러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원격 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아직도 뉴노멀로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격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하니까 캘리포니아 일을 하는데 거주하시는 곳은 또 조지아 거주하세요. 예, 그리고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었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이제는 전통적인 오피스 근무 방식이 이제 더 이상 뉴노멀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는 좀 덜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부는 원격, 일부는 재택, 일부는 오피스로 오고 또는 뭐 일주일이면은 3일은 근무하고 3일은 재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일부 그룹은 원격으로 하고 일부 그룹만 오피스를 출근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고물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저물가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똑같은 수입을 받고도 좀 더 저물가 지역으로 가면은 삶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대이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하나의 큰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큰 변화를 줬어요. 오피스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뉴욕의 맨하탄, 거기 고층 건물이 많고 워낙에 오피스 건물이 많은데 공실이 엄청났죠. 그래서 많이 빠져나간 거죠. 외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오피스 공실이 많아짐으로써 결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큰 트렌드의 변화였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다른 변화를 본다면은요,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피스 건물이에요. 20% 차지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소매점이 있는 쇼핑센터, 그리고 호텔, 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도 공실이 많아졌죠. 예, 그러나 일부 호텔들, 보통 A급에 속하는 호텔들은 여전히 좋은 그러한 실적을 내지만 그러지 못한 호텔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산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의 변화가 이제는 안전성을 위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보다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외곽으로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백화점 같은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그 큰 몰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리저널 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의 공실이 많아졌죠. 소매점에 다 나가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인구가 그쪽 몰리질 않기 때문인 거죠. 외곽으로 빠졌죠. 그래서 가장 큰 또 변화가 뭐냐면은
온라인 쇼핑이 많이 발달하면서 미국에서 이제는 소매점보다는 직접 딜리버리를 통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50년 이상 브랜드를 자랑해왔던 유명한 소매점들이 다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일부는 폐쇄로 끝났고 일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합쳐서 옴니채널 방식으로 가는 브랜드가 있는 소매점들은 또 살아남게 된 건데 그러한 소매점들이 이제는 외곽에 있는 쇼핑센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런 쇼핑센터를 네이버후드 센터, 커뮤니티 센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2023년도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 게 가치가 최고로 올라버렸어요. 공실이 없는 거죠. 인구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소매점들이 외곽으로 가버리니까는 쇼핑센터가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굉장한 변화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벌어지는가? 인구가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일선 도시에서 이선 도시로 바뀌면서 일어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부실로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개인 소유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전체가 다 임대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그 아파트는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콘도 한 유닛은 뭐 홍길동 소유다. 또 다른 한들 홍길순 소유다. 그것은 미국에서 콘도에 속하고요. 미국에서 대형 아파트가 있잖아요. 몇천 세대, 몇백 세대가 있는 것은 한 투자자가 사서 다 임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생명보험회사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제 구조가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용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는 멀티패밀리에 속하는데요. 또 거기는 공실이 거의 없었던 경우였다. 그랬기 때문에 아파트의 임대료가 코로나 시기에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주택이 없었으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현금 흐름도 좋아졌고 가치가 또 급상승을 하는 거죠. 아파트의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편차가 너무 심하다. 또 오피스라고 해서 다 공실이 많은 게 또 아니에요. 오피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나 A 플러스 등급은 오히려 공실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차 있다. 그리고 B, C, D 등급 같은 경우는 좀 공실이 많다.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틀리고요. 동일한 유형이라도 등급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미국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 큰 문제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가격도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그 포커스를 둘 만한 이슈지만은요. 그러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성을 볼 때가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에서 보통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상업용 그 부동산의 공실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이러한 금융 부실이 2008년도 겪었던 금융위기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러한 그 상업용 부동산의 융자, 대출을 해준 은행은 중소은행이에요. 대형 은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컬 은행이에요. 지역은행.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먼저 겪었던 것은 실리콘밸리 뱅크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어떠한 그 금융 부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다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래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상업용 부동산에 이런 공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도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대형 은행으로 하여금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은행 금융권에 대한 또 보험 체계가 또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컨슈머를 보호하는 차원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 쪽인데,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었을 때 지금 2024년 6월 달까지의 이러한 전반적인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 부실에 있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요즘 금리 인하를 모두들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가 9월 정도로 내다본다든지 그 이후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상업용 융자에 대한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실이라든지 재정적인 부실보다는 가장 많이 따져야 되는 것은 주택 구입 비용이에요. 미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는 수입으로 그렇게 올라있는 주택 가격을 올라있는 금리로 했었을 때 과연 아메리칸 중에서 몇 %가 이러한 집을 구입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포러블한 그 프라이스의 주택을 많이 지금 지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고물가 지역이 아니라 저물가 지역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저물가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주택 구입 비용도 결론적으로 인구의 흐름을 바꾸는데 또 한몫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을 따져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택 구입 비용 자체가 이런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이 숙제를 꼭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라스베가스에서 대국민 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미국은 심각한 주택 공급난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주택 공급량을 해소하려면은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주정부가 합해서 이러한 다세대 주택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포런 프라이스 레인지의 집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를 또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요즘 그 미국에서는 주택 소유를 할 수 있는 아메리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에버리지로 봤었을 때 미국의 주택을 소유했던 아메리칸들이 대부분 69%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주택 비용이 올랐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때 64%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59%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주택을 사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는 미국은 지금 세입자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가 하는 또 칼럼을 쓰면서 아주 신랄하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비판하는 그런 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다른 칼럼니스트는 저가 주택의 굶주린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CNBC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러한 어포러블한 집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빌더들이 사이즈를 줄여버리고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요가 더 많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좀 더 수익성을 따져야 되니까 저가 주택이 많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또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은 더욱더 집을 사기 힘들어진 그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미국이 극복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은 가장 큰 이슈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보다는 이러한 주택의
가격, 주택 구입 비용을 미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공급 정책을 실행한다면 땅이 넓기 때문에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미국요? 미국은 워낙에 땅이 광활하고요. 그리고 주마다 또 틀려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대도시였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고 땅이 따라서 많지가 않겠죠. 다 개발이 많이 된 상태다 보니까 사실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격이 뭐 200만 불 정도는 줘야지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중산층 입장에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에요. 반면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만 불 정도면 샌프란시스코에서 200만 불 정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다. 저평가된 지역은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은 아직 땅값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좀 더 기회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면은 거기는 이미 많은 개발이 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들을 자꾸 지어줘야지만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데 지역 자체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거를 많이 제한을 해요. 특히 주민들이. 왜냐면은 다세대 주택에 들어오면은 동네의 밸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로스앤젤레스에 보면은 홈리스 피플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이 정말 필요한 형태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악 역량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증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역이다 보니까는 땅값이 싸니까 땅이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계속 짓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에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냐면은요, 기회 비용을 따져요. 우리가 보통 그 금리라고 하면 뭐 기준금리, 시중금리, 뭐 예금금리, 모기지금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예금금리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4%라면 그것보다도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돈을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곳이 만약에 8% 수익성이 있다면 그쪽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그러한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내에서 또는 한국 내에서 우리가 보통 캡 레이시라고 그래요. 자본 환원율을 가지고 보통 많이 처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워낙에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높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캡 자체가 뭐 2%, 정말 많으면 3%.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물가 지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4%, 뭐 물론 좋게 따지면 5%도 나오겠죠. 반면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7%, 8%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물가 지역에 있는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투자자들은 그들이 익숙한 그 지역에서 좀 더 나은 기회 비용, 좀 더 나은 수익성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선벨트 이남으로 해서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 달라스가 있는 텍사스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국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그러면은 환율을 따졌을 때 지금은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미국에 이미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팔아서 자국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부분보다도 이러한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국의 경제가 불안정할 때, 자국의 정책이 불안정할 때 더욱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3년 ANAR의 국제거래 보고서를 보면은요.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국제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1위가 어느 나라냐면 중국이에요. 그리고 2위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4위가 인도, 5위가 콜롬비아 이런 식인데요. 사실 인도의 그 등장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커요. 왜냐면은 국민소득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다 하고 국제거래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환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미국에 왜 투자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는 강력한 법률체제, 강력한 세금제도, 네, 그리고 안정적인 정부, 안정적인 경제,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가서는 자녀의 교육, 이러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지역으로 많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회비용과 수익성이죠. 그리고 또 환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국제 투자자는요 투자하려는 지역에서 얻는 자본이익보다도 결론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율에 대한 차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지역 중 애틀랜타, 조지아랑 텍사스, 달라스 지역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나요? 첫 번째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또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자석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선정 포인트로 우리가 애틀랜타, 조지아 또는 달라스, 텍사스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가치가 좀 더 높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은 지역, 그리고 국내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 그리고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 내에서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주를 US 센서스에서 데이터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5위로 들어가는 5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들어가는 지역이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텍사스, 그리고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 그리고 피닉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워싱턴 DC가 있는 지역, 그리고 마이애미, 거기는 플로리다주죠. 이런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적인 인구의 증가가 많은 지역이 달라스가 있는 텍사스주,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은 주는요, 결론적으로는 젊다는 거예요. 사망률보다 출생이 더 많으니까. 예, 그 젊은 층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순 이주에 의한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애틀랜타, 조지아, 텍사스, 그리고 피닉스도 들어가요. 그리고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된 지역은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리고 워싱턴 DC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국제 순 이주라는 것은 국제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리스크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좁혀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선벨트 이남인데 그 중에서도 텍사스, 조지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좁혀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나요?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절차와 거의 똑같고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른 부분은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돈을 송금할 때 아주 쉽게 외국인 거래 규정에 따라서 개인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따라서 그 외국환 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송금할 경우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보고서를 또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법인으로 미국에다가 먼저 법인을 설립해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명세서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은 쉽게 송금이 가능하고요. 송금을 한 이후로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과 똑같은 절차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지역 선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은 주마다 다 법과 규정이 틀려가지고요. 예를 들어 조지아주를 선정했다. 그럼 조지아주에 있는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임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융자를 받아서 사겠다 그러면은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 대출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75%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을 사면은 30만 불은 융자를 받고 10만 불은 본인 자금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융자 없이 사시겠다 그러면은 잔고증명서, 예, 그거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매물을 이제 선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면은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계약금을 송금을 하시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집에 대한 인스펙션을 해요. 그런데 한국과는 달라가지고요. 미국에서는 가정마다 전문인들이 다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 사전 승인서다. 그러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담당자께서 전문가께서 해주시는 거고, 집에 대한 인스펙션 하더라도 전문 인스펙터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융자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기 전에 집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사가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융자를 완전히 최종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인스펙션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해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잔금을 치른다 그러죠. 미국에는 클로징을 한다. 그럼 클로징을 집행하는 것은 클로징 변호사가 집행을 하게 되고요. 또는 주에 따라서 어떤 데는 클로징 변호사 대신 에스크로 회사라든지, 또 어떤 데 타이틀 회사에서 또 클로징을 집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요. 집 문서라고 하죠. 우리가 디드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등기를 해서 등기된 집문서를 받게 되면 모든 취득 절차는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절차들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모두 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미국에서는요, 보통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부동산 전문인이세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부동산 전문인을 고용을 하시는 게 먼저 되는 거죠. 미국은 세금 문제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부동산의 세금 제도는 어떤가요? 미국에서 우리가 세금 혜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혜택에 있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되는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은 임대소득 부분에서는 거주 목적일 때와 투자 목적일 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용 투자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요,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그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 예, 그것도 세금 공제를 받고요. 네, 그리고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아요. 예, 그리고 각종 지출, 세금 공제를 받고요.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소득이 높으면 일반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세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감가상각을 활용한 절세 제도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39년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은 땅값이 5만 불이다 치면 35만 불이 대한 것이 빌딩에 대한 가치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누기 27.5를 해요.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게
14,000불 정도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료를 한 달에 2,500불씩 받는다. 그럼 곱하기 12를 하면 1년에 3만 불을 받죠? 그러면 감가상각에서 벌써 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소득세율은 소득 기준으로 이제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내야 되는 소득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40만 불짜리 집일 때는 그러하지만 이게 400만 불, 4천만 불 그 이상으로 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러한 세금 혜택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캐피털 게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주용으로 살았던 분들은 본인이 5년 동안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을 살았다는 거가 증명이 되면 1인 기준으로 25만 불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부부통합으로는 50만 불이 면제를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용 부동산이 있었어요. 내가 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1년이라는 기간을 둬요. 그래서 1년만 갖고 있다가 1년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져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팔면은요, 일반 소득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1년이 지나서 팔면은 본인 소득 기준으로 0%, 15%, 최대 20%로 줄어들어 버려요. 일반 세율로 하면 최고가 37%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달라지고요. 또 두 번째는요, 가장 미국에서 부의 코드라고 하는 1031 exchange,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평생 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팔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러한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그 제도를, 코드를 활용해서요, 계속적으로 세금을 연기시키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까지 이연된 모든 세금은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상속인은 세금에 대한 의무 없이 이미 상승된 자산의 가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00년 동안 이어온 우리가 부의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1031 exchange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으로서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요, 임대소득에 관련한 감가상각, 양도소득에 관계되는 1031 exchange, 동전자산교환,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주택 하나를 37만 불에 구입을 하셨대요. 예, 그런데 그게 125만 불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다 한 양도소득세가 상당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거를 팔아서 곧바로 동종의 자산이죠. 그 말은 뭐냐면 125만 불이거나 또는 그보다 높은 가치의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125만 팔았잖아요. 팔아서 내가 그 돈을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면은 세금이 부과가 되죠. 근데 그거를 third party라 그래요. third party, 제3자의 역할을 하는 1031 exchange 컴퍼니에서 그 돈을 홀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1월 17일 날에 이제 클로징을 했어요. 그럼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45일 안에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자산의 목록을 작성을 해서 1031 exchange 컴퍼니에다가 일단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1월 17일 날에 클로징을 했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 안에 클로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이 살려는 거를.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지연이 돼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양도소득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125만 불을 가지고 또 어느 순간인가 이 가치가 250만 불이 됐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때 가서 또 다른 동종의 자산으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50만 불이 됐는데 또 어느 순간에 500만 불이 됐어요. 그런데 납세자가 이제 사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37만 불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연된 양도소득세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 없이 500만 불 자산을 상속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엄청난 제도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37만 불에 샀던 그 집이 120만 불 되니까 그 투자자께서 그거를 파셔서 조지아에 있는 그 집을 이제 3개로 구입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융자를 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월세가 거의 한 달에 7,500불씩 나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느 시점에서 또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부의 코드라고 하는 10돈 익스체인지라는 그러한 그 세금 혜택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강대국에 속하지만 의외로 재테크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세계화 물결 속에서 항상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본인께서 익숙한 지역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투자의 포트폴리오 속에서 미국 주식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려졌고 또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배당금에 대한 어떤 인식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 부동산 역시 재테크의 한 영역으로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이제는 국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추가하시면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진정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